오늘날 과학 발달에 힘입어 인간의 인식은 우주적 차원까지 확장되고 있는데요. 이제 과학은 인간의 문명, 생명 탄생, 지구와 심지어 우주의 기원까지 들여다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역사의 신비를 완전히 깨닫는 것이 어렵다는 견해가 많은데요. 지구 역사의 신비를 푸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디엔가엔 해답이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엔 지구 위의 모든 역사를 통해 자연과 인간 문명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구 위의 모든 역사를 소개해 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김홍기 수호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책이 지구 위의 모든 역사인데요. 이 책에 보면 지구의 역사를 24시간으로 볼 때 인류의 문명은 자정이 되기 10분의 1초 전에 시작되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있는 자리다라는 글이 참 흥미롭습니다. 지구 위의 모든 역사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가요? 네, 지구의 모든 역사는 그 제목 그대로 한마디로 지구의 생물, 인간에게 일어난 놀랍고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유명한 썬데이 타임즈의 저널리스트로 역사, 사회, 과학 분야의 전문 칼럼니스트로 널리 알려진 크리스토퍼 로이드인데 이 책은 수년간의 연구와 조사를 거쳐 지구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를 통합한 역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중심의 역사를 벗어나 우주와 생명이 탄생한 경이로운 순간부터 문명의 발생이라든지 인류 역사를 바꾼 결정적인 순간의 이야기들을 과학적 사실과 역사적 진실을 연결시켜서 그려내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수십억 년의 자연사와 동서양의 문명사를 종횡무진 넘나들며 펼쳐지는 이 역사 여행이 참 흥미롭고 매혹적인데요. 그 시간의 역사 속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을 뽑으려면 무엇이 있을까요? 뭐니 해도 빅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빅뱅은 대폭발이라고 하는 건데요.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빅뱅은 지금부터 137억 년 전에 우주가 대폭발을 하면서 오늘과 같은 우주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우주에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만 해도 태양 같은 별이 2천억 개가 있다고 하고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계가 1250억 개가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별이 있는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폭발 이전에는 우주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매우 무겁고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의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과학자들은 특이점이라고 하는데요. 137억 년 전에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에 이 특이점이 폭발해서 오늘과 같은 우주가 되었다는 것인데 빅뱅은 지금까지 있어 왔던 어떤 폭발보다도 우주에서 가장 큰 폭발이기 때문에 대폭발, 빅뱅이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매우 황당해 보이는 이론인데 과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폭발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믿는 이유는 빅뱅의 과학적 증거들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이론이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체 망원경으로 보았더니 별들이 지금도 서로 멀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우주가 팽창하는 증거이고 우주가 팽창하는 것은 빅뱅으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137억 년 전의 대폭발, 빅뱅으로 인한 우주 탄생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참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그 이후 지구상의 생명 탄생의 마법이 펼쳐지게 된 과정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구가 처음 생겨났을 때 지구는 1200도가 넘는 불덩어리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지구에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서 지구를 식히게 되었고 이 물이 뜨거운 지구 지표면에 부딪히면서 원시 대기를 만들게 되는데 지구의 원시 대기는 질소, 메탄, 암모니아, 수소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원시 대기가 둘러싸고 있는 지구에 어떻게 생명체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생명체라고는 전혀 없는 지구에 생명이 탄생한 것이 매우 신비로운 것인데요. 이것을 전부 알 수는 없지만 생명체의 기본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처음 자연적으로 생기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카고 대학교의 해럴드 유리와 그의 제자 스탠드 밀러였습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생성되면 생명체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은 오파린의 가설에 따라 실험을 했는데 그것을 밀러의 실험이라고 합니다. 오파린의 가설 원시 대기에서 자외선, 번개, 열이 가해져서 간단한 유기물질이 만들어졌을 거라는 가설입니다. 유리와 밀러는 원시 대기에 수증기를 가하고 6만 볼트의 고압 전류를 발전시키면서 번개가 일어나는 것 같은 조건을 실험실에서 만들었는데 그랬더니 물속에서 몇 종의 아미노산이 생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지옥과 다름없는 지구에 처음으로 그렇게 생명이 우연히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미노산에서 생명을 가진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의 탄생을 과학적으로 재현했다는 것이 참 놀라운데요. 네. 그런데 생명체의 탄생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산소의 생성인데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산소입니다. 어떤 과정으로 생겨난 단세포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야 하는데 햇빛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이것을 광합성이라고 하죠. 이 광합성의 결과로 생성되는 것이 바로 산소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세균이라고 볼 수 있는 시아노박테리아가 광합성으로 에너지를 얻으면서 그 부산물로 산소가 생성이 되고 이것이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산소의 생산량이 차츰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스트로마토라이트라고 하는 돌입니다. 이것은 지구 생성 초기에 곳곳에 많이 있었고 지금도 호주의 서부 해안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데 이 스트로마토라이트가 자연적으로 산소를 많이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트로마토라이트 속에는 산소를 만드는 시아노박테리아가 수십억 마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산소가 많이 생성되면서 지구는 고등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차츰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지구 대기 성분 중에서 질소가 71%, 산소가 21%이고 나머지가 이산화탄소를 비롯해 미량 기체들입니다. 21%나 되는 오늘날의 산소가 이렇게 생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산소는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모든 고등생물체에는 필수적인 요소이고 또 태양에서 내려오는 자외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오존층을 형성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산소의 생성이 이루어지면서 고등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물과 흙으로 이루어진 지구에서 37억 년 전 아미노산 등의 화합물이 모여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것이 참 신비로운데요. 그중 가장 신비로운 것은 우리 인간이 탄생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기나긴 생명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류가 어떻게 출현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류의 출현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인류가 언제 최초로 탄생했는가, 또 최초의 인류는 현생 인류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현생 인류가 되기까지 어떤 진화 과정을 거쳐왔는가 이런 것들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는 언제 태어났는가? 우리가 역사 시간에 처음 들어본 말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말일 겁니다. 저는 200만 년 전에 탄생한 인류라고 배웠는데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50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700만 년 전에 살았던 사람처럼 생긴 동물의 두개골뼈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두개골의 크기는 침팬지와 비슷해서 현생 인류의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얼굴이 현생 인류와 비슷하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조상, 또 일종의 이부가 아닌가 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가 탄생한 시점을 700만 년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지구의 나이에 비하면 인류가 탄생한 것은 정말 얼마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생 인류와 가까운 최초의 인류, 그러니까 두뇌가 크고 지능이 높은 인류는 240만 년 전에 나타난 호모 하빌리스인데요.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류를 분류할 때 호모를 붙인 최초의 인류가 바로 호모 하빌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호모가 붙지 않은 인류는 현생 인류와 거리가 멀다는 것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호모 하빌리스는 호모 에렉투스로 진화하는데 직립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인간은 똑바로 서서 걷는다는 것입니다. 직립을 하는 동물은 사람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을 직립보행이라고 하셨는데요. 직립보행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직립보행과 네 발로 긴다는 것은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은 정수리 머리 맨 위 가운데 부분을 한의학에서 백회라고 합니다. 동물은 백회가 등에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혈자리가 동물에서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직립과 네 발의 차이 때문인데요. 무엇보다도 직립을 하게 되면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면서 문명이 발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직립인간이 되면서 현생 인류와 상당히 유사한 단계로 진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타난 인류가 네안데르탈린인데 독일의 디셀도르프 근교에 있는 네안데르 계곡에서 유골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었는데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와 상당히 유사한 한층 발달한 인류입니다. 네안데르탈린은 35만 년에서 5만 년 전까지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로마뇽인이 바로 최초의 호모사피엔스이고 5만 년 전에 나타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주의 시작부터 인류의 탄생까지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본다면 현재 우리의 모습은 우주가 걸어온 지난한 과정의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 인류의 탄생은 우주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주사적인 의미는 이 책에서 뭐라 한 게 없는데요. 지금까지 인류가 이러한 진화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호모사피엔스가 되었다고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진화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진화라는 말이 맞으면서도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화하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지금의 모습, 또 미래에 더 나은 모습이 된다는 것인데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지금 생물학에서 말하는 진화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멸종을 하고 호모 하빌리스가 나오고 또 멸종하고 호모 에렉투스가 나오고 하는 식인데 멸종이 되고 없는데 어떻게 진화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진화를 한다면 어떤 연속적인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사실 인류의 진화 과정을 보면 불연속적입니다. 호모 하빌리스를 이어서 나온 호모 에렉투스는 전혀 다른 모습이고 또 그 뒤에 나온 호모 사피엔스도 겉모양만 본다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진화를 했다기보다는 새롭게 탄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윈의 진화론에서는 인간 같은 고등생물도 아메바에서 진화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황당한 이야기거든요. 결론적으로 진화론이 갖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본래부터 인류였고 아메바는 원래부터 아메바였습니다. 인류가 아메바에서 진화했다면 지금 남아있는 아메바는 뭐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과학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밝혀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생물이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새로운 생명은 어떻게 탄생하는 건가요? 한마디로 우주 만물은 개벽을 통해서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개벽 현상을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도는데 지금 지축이 기울어져서 1년 365와 4분의 1일에 1년 순환 주기를 갖고 돕니다. 그런데 물리학이나 지구학에서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공전 궤도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바뀐다고 합니다. 빙하기는 크게 보면 약 13만 년마다 찾아온다고 하는데 지구의 공전 궤도가 변하기 때문에 빙하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이미 오래전에 다 밝혀진 것입니다. 시베리아에서 지금도 발견되는 맘모스 코끼리는 빙하기가 와서 멸종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생물종도 마찬가지로 빙하기가 되면 다 멸종됩니다. 그러다가 지구 공전 궤도가 변해서 빙하기가 지나면 다시 지구상에 생물종이 나타납니다. 그때 어떻게 생명이 탄생하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분명 전보다 더 진화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저는 이게 진정한 진화론이라고 보는데 인류도 진화하고 만물도 진화를 하고 이 우주도 진화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우주가 137억 년 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진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와 그 속에 살고 있는 만유 생명체가 개벽을 통해 진화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철학적, 사상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증산도의 개벽론인데 증산도의 개벽론을 좀 더 설명드리면 핵심은 이 우주에도 1년 4계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빙하기는 바로 우주의 겨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만물이 탄생하는 이 따뜻한 새봄이 오듯이 빙하기가 지나면 우주의 봄이 되면서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이 지구상에 탄생을 합니다. 여름이 되면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듯이 인구도 말할 수 없이 증가하고 문명이 크게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고 열매를 맺듯이 인류 문명도 그렇게 됩니다. 우주의 겨울이 되면 이 지구에는 빙하기가 찾아와서 만물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빙하기는 우리의 하루 생활에 비교하면 밤에 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잠을 잘 자고 나야 다음날 상쾌한 심신으로 또 일을 할 수 있듯이 지구에도 이런 빙하기가 있어야 되고 빙하기를 통하여 모든 생명이 한번 크게 정리가 됩니다. 우주는 이처럼 12만 9,600년의 주기로 순환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순환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우주는 순환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구처럼 우주에도 1년 4계절이 있고 이 과정을 통해 인간을 낳고 기른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책 194페이지를 보면 신석기 시대 초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도끼나 화살촉, 창이 아니라 여신상과 함께 묻혔다라고 표현하면서 인류 역사 초기에 있었던 여신 숭배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들 초기 문명이 남긴 증거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먼저 홍산문화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중국 내몽고 지방에서 오그라든 신비한 유물이 발견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이 유물의 연대가 길게는 9,000년에서 5,000년까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철석이 많아서 산이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홍산 문명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시대적으로 보면 신석기 시대인데 유물을 보면 미개한 원시인들이 만들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고등 문명이 있었고 이미 국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놀라운 유물 유적을 보고 문헌 자료로는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저 신비의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연대적으로 보더라도 중국의 황하 문명보다도 오래된 문명인데다 중화 문명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준 매우 발달된 문명이라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중화 문명과 짝이 되는 요하 문명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자국 문명화시켰습니다. 그게 사실 동북공정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조상인 동이족 문화입니다. 삼국유사에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고 분명히 나오는데요. 홍산 문명이 바로 그 시대와 일치합니다. 자세히 설명하려면 좀 장황해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홍산 문명에서 발굴된 그 유물을 보더라도 여신을 모신 사당이 나오고 여신의 두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 모습도 유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신 숭배 사상을 단순히 모계 사회의 전통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으로 인류 황금 시절의 문화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여신을 숭배했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신을 믿고 받드는 것을 생활화했다는 것을 엿보게 하는 것인데 특히 여신의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원래 하늘과 땅을 단순히 물리적인 하늘 땅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천지를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인간의 부모로 인식하고 받들었습니다. 하늘은 아버지, 땅은 어머니인 것이죠. 하늘 아버지가 생명의 씨를 뿌려주면 어머니 땅이 그 씨앗을 받아서 생명이 탄생하고 모든 만물을 길러내기 때문에 자식을 길러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어머니의 덕성을 받들고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생명이 탄생하고 그 생명을 길러주는 땅을 어머니에 비유하여 이 지구를 천지의 어머니, 즉 여신으로 인격신화해서 섬겨왔다고 봐야 합니다.
부모라는 말도 천부지모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요. 천지를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며 숭상하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고학적인 증거 자료들은 초기 인류가 어머니 지구를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며 평화롭게 살았던 황금 시절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인류 문명은 자연 파괴와 전쟁 등으로 그때와 달리 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주 일련의 질서 속에서 보면 빙하기가 끝나고 새 봄이 시작되면 인류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현생 인류는 지금으로부터 5만 년 전에 탄생을 했는데요. 우주 일련에서 봄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초목을 보더라도 봄에는 위로 뻗어서 올라오지만 여름이 되면 옆으로 퍼지면서 분열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주의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인구도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문명도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 상극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봄, 여름의 시간대를 지배하는 우주 정신을 한마디로 상극이라고 하는데, 상극은 서로 극한다는 뜻인데 이게 단순히 서로 사이가 안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 경쟁하고 대립하고 이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봄, 여름은 탄생과 성장의 시간대이기 때문에 성장을 잘 시키기 위해서 이 우주가 상극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상극이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그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상극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극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극에 대한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요. 미꾸라지를 키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양어장을 잘 만들어서 먹이도 잘 주고 또 미꾸라지가 살기 좋은 최고로 좋은 환경을 잘 만들어 주었는데 결과는 별로였다는 것입니다. 고기들이 기운도 없고 병도 잘 걸리고, 그런데 메기를 한 마리 넣어 주었더니 미꾸라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천적인 메기가 들어오니까 나태하게 있다가는 잡아먹히는 거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다 보니까 저절로 살도 찌고 활력이 살아있는 싱싱한 미꾸라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극이 성장시대에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는 예화입니다. 그리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죠. 그 낙,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고생을 극복하기 위한 지난한 노력 끝에 오는 것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젊은 시절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봐야 인생이 성숙돼서 성공한 인생이 된다는 말이죠. 사람도 성장기에는 그런 상극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극 때문에 문명이 발전한 측면도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전쟁 같은 참혹한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공간도 제한되어 있고 먹을 것도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음해하고 빼앗고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평화로운 우주의 봄 시대를 지나고 여름이 되자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상극의 정신 때문에 인류는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네, 초기 문명들이 어머니 지구를 숭배하는 공통된 믿음 속에서 평화롭게 살다가 인류가 전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은 우주 봄, 여름 시간대의 상극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척박한 자연 환경을 극복하면서 지금의 문명을 일구어온 인류의 역사도 상극의 정신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지구 역사에서도 137억 년 전에 처음 우주가 탄생을 하고 수십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을 했는데 초기에 척박한 환경에서 원시 인류가 탄생을 했고 또 그런 환경을 극복하면서 인류가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면서 지금의 호모 사피엔스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진화의 역사를 지구 환경의 자연적 변화의 역사와 떼어서 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지금도 화산 폭발, 지진, 쓰나미, 사막화 해가면서 끊임없이 자연재해를 일으키고 있는데 알고 보면 지구도 우주의 여름철 상극의 틀 속에서 그러한 몸부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도 이러한 상극의 과정을 거치면서 진화해 가고 있다고 넓은 틀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구 위의 모든 역사를 통해 우주 탄생과 인간 문명의 미래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태모님께서는 도전 11편 122장에서 선천에도 계벽이 있고 후천에도 계벽이 있나니 옛자기를 더듬어 보면 다가올 일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구의 모든 역사라고 하는 책을 알아봤는데요. 이 책에서 많은 증거를 통하여 우주의 탄생, 또 지구의 탄생, 생명의 탄생, 인간의 탄생, 문명과 역사의 발전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매우 딱딱하고 지루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전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다른 부분에서 채워야 하는데요. 저는 그것이 바로 동양의 우주론이라고 보는데 그 핵심이 바로 우주 일련의 가을 개벽론입니다. 개벽에 대해 알게 되면 우주의 과거와 미래의 변화에 대해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와 인간 삶의 목적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어떤 종교적 가르침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주 자연의 이치로서 받아들이고 성찰을 해본다면 다가올 미래를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137억 년 전 우주의 탄생부터 시작되는 빅 히스토리를 통해 우리를 시간여행으로 이끌고 있는 지구 위의 모든 역사. 하지만 하나로 연결된 새로운 이야기가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저자의 말처럼 우주와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신비는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자연과 인생의 목적, 인류의 미래에 관한 의문을 풀어줄 멋진 뉴 스토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인류가 찾는 새로운 이야기, 그것은 우주에도 사계절이 있다는 우주일련 소식이 아닐까요? 상생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우주일련 소식에 눈뜨시기를 희망하며 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벽 문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